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달이 지나가서 4달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원래 5월 말에 까지 있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 벌써 4달이 지나고 한국에 가서 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 딸 밑에 아들이 있는데 그럼 또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땡겨서 25일 날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근택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하나로 연합돼서 아름다운 이 호트고스 교회 참 좋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 체질이에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때도 미국에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근데 또 우리 집안에 또 실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 참 교회를 보니까 원래 목사님이 목회를 잘 성공하려면 교인들을 잘 만나야 돼요. 교인들은 또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피차이니까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호트고스 교회는 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우님들이 하나로 잘 연합돼서 그래서 올해 벌써 교인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난번에 아이가 둘 태어나서 교인 들었다고. 앞으로도 우리 호트고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 우리 갓난아기가 또 돌이 될 때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쉐마 교육입니다. 원래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 기독교 교육이 제 전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가 먼저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쉐마. 그래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를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그 6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 쉐마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아이들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외우는 게 이 쉐마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외워요. 밤에 잠들기 전에 외우고 자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이 쉐마를 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 헌장이다. 우리 시은이도 그래서 한국 친구들하고 외우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교육 헌장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를 참여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대사지 안으로 어차피 독립의 자세를 보는다. 밖으로 인류 공연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때가 제가 5학년 때입니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 발표하고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을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외워와라 그렇게 다 숙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만에 외웠어요. 지금도 외워요.
5학년 때 외운 거니까. 그래서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저 외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국민교육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쉐마에 나오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손목에 매어, 여기 팔뚝이죠, 여기다. 그 다음 미간이란 말은, 미는 눈썹 미자예요. 그래서 눈썹 사이, 여기 앞니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저렇게 통 속에 바로 쉐마 그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그 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팔에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거의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 중에 거의 유일한 성경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지적인 면이죠. 키가 자란다는 말은 육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누가복음 2장 52절 이 중요한 성경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예언의 신 책이 있죠. 교육 69페이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교육을 받으셨다. 그게 뭔가? 네 가지 교과서예요. 예수님이 교육받은 네 가지. 첫 번째는 유용한 일, 그 다음 성경 공부, 그 다음 천연계 인생 경험. 이 네 가지 다. 여기서 두 문자를 따서 천연계 nature, 그 다음에 인생 경험의 experience 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용한 일, 여기서는 useful work 이렇게 되는데 W를 따서, 그 다음에 성경은 바이블이 아니라 scripture,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news가 되는 겁니다. 교육의 새로운 소식이다. News of Jesus. 뉴 스타트는 8가지 건강법칙이죠. 이거는 4가지 교육법칙이에요. 천연계와 인생경험, 유용한 일, 성경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천연계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적인 면. 예수님은 당시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일부러 랍비 학교를 피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교과서가 뭐냐? 천연계다. 그 다음에 인생 경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나사렛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려서부터 친구들, 동네 질 안 좋은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그 인생 경험을 많이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용한 일.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 멍에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목공실에서. 예수님이 아주 일급 목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원래 그걸 잘 만드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셨다. 학교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글을 배우지 않았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초등학교예요, 랍비 학교가. 근데 랍비 학교 초등교육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모르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언의 신 교육책에 보면은 교육책이 바로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천연계 하나님. 그 다음에 인생 경험, 그거는 생애 교훈, 다른 식물 교훈,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유용한 일, 이건 실업의 원칙과 방법. 그 다음에 노작 교육, 그리고 성경은 교육자로서의 성경. 우리가 이 예언의 신 교육책을 모든 부모님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네 가지로 그 모든 목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쉐마에서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아까 손목에 매어 그리고 미간에 붙여 그랬죠? 그 다음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문설주가 여기 문지방 말하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이런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붙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바깥문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는 곳이. 그래서 이것을 매주자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집에다가 자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 이 통을 저기다 집어넣었어요. 통을. 이 통 속에 열어보면 또 뭐예요? 신명기 쉐마가 들어있어요. 이걸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하고 교육 69페이지하고 쉐마를 비교해 보면은 지적인 면은 멘탈이죠. 지혜와 천연계와 미간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면, 스피리추얼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성경적, 그 다음에 문설적, 그리고 체육, 육체적인 면은 키가 자라면, 그 다음에 이 교육책 69페이지는 유용한 일, 그리고 쉐마는 손목, 오른손, 손목이 일하는 데죠. 그래서 체육.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은 소셜, 사람 사랑, 그리고 인생 경험, 그리고 바깥문에 붙여라.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는 바깥문. 그래서 여기에서 삼육이 나온 겁니다. 여기 네 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삼육 플러스 하나. 삼육이라는 그 표현이, 그 삼육 교육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육을 이렇게 표현, 멘탈, 스피리추얼, 피지컬. 그렇죠? 네. 멘탈, 스피리추얼, 피지컬. 거기에 소셜을 더해서 네 가지다 이겁니다. 이 페스탈로치도 삼육을 주장했어요. 페스탈로치가 삼육 교육. 그 삼육은 뭐냐면 3H였어요. 페스탈로치가 말하는 거. 헤드, 머리죠. 그러니까 지적인 면. 그 다음에 헬스, 뭐예요? 육체적인 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heart. 지덕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덕체. 그래서 3H를 주장했는데, 페스탈로치가 말한 삼육이 우리 삼육 교육의 근원이 아니고,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삼육교육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교육에 대한 이 조서, 이걸 교육 입국 조서라고 그래요. 1895년에 그 당시 고종 황제가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니 우리나라를 교육을 통해서 세우자. 여기서 립자가 세울 립자, 설립할 때 그 립자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우자. 우리 조상들은 나는 비록 못 살지만은 내 자식들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바로 교육 덕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세계 10번째로 GDP가 높아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 1945년에 독립해서 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도 1948년에 생겼어요. 현대 이스라엘도 1948년 똑같은 해에 독립했어요. 근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 이스라엘보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뭐 많은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더군다나 6.25 잿더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역사상 라인강의 기적은 저리가 않아요. 한강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그 잿더미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세계 역사 최고 기적이에요. 부존 자원도 없어요. 그리고 척박한 빈농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오직 인구만 넘쳐났어요. 그 당시에 뭐 저도 7남매 중에 막내예요. 보통 10남매씩 나서 몇 명 죽고 그랬죠? 어떤 집은 한타스 났고 그랬는데도 인적 자원에 올인해가지고 교육이 바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교육 입국이에요. 자, 3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30-50은 뭔가 하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000명이 넘는 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고 많아요. 대만도 있고. 근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7개뿐이 없어요. 7. 그 7번째에 가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면서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자, 지난번에 튀르키예, 터키인데 원래 그죠?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죠. 어떤 한국의 작가가 만화 작가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터키 군인이 그때 우리나라에 16개국, 유엔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터키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군 다음에 터키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 전쟁 고아에게 빵 하나 주는 그 모습이에요. 왼쪽은. 반면에 이쪽은 뭐예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터키의 저 지진당한 어린아이에게 한국의 그 119 소방대원이 가서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터키 그 튀르키예 국민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과 필리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950년대요. 1960년에 국민 소득이 한국이 74불이었어요. 그때 필리핀이 254였대요. 한국보다 4배 정도 잘 살았어요. 그죠? 오늘날 한국과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필리핀보다 10배가 넘어요.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부를 하죠. 지금. 보릿고개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옥수수빵.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매일 나왔어요. 그죠? 옥수수빵 1개씩 줬어요. 그리고 옥수수죽, 그리고 분유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옥수수 남아도면 잉여, 남는단 말이죠? 농산물을 한국에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그때 매일 옥수수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대에다 넣어서 왔어요. 미국 국민이 기증한 거다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옥수수가 잉여 농산물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때 돼지 사료였대요. 근데 남은 거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같이 따라온 게 이 포대 자루에 같이 따라온 게 바퀴벌레예요. 한국에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밀가루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눠줬어요. 밀가루를 그때. 왜냐면 우리 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았죠. 60년대 70년대. 한국연합회장도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밀가루를 많이 배분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요. 밀가루 교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원조가 끝나니까 그 다음 안식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교인이 반수로 줄어들었대요. 1970년 초반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감원됐어요. 교인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도 그때 감원됐었어요. 피난학교,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면은
용산에 전쟁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 대통령실 바로 그 건너편에 있어요. 이 전쟁기념관에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제일 감동스러웠던 게 바로 이 피난학교예요. 6.25 그대로 모습을 저렇게 천막 쳐놓고 그대로 세계에서 전쟁 와중에 이렇게 교육을 계속 시킨다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게 피난학교예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치맛바람.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다. 한국에만 있는 점수가 있어요. 엄마 점수. 이거는 엄마들이 만드는 점수예요.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가르쳐야지 하는 게 바로 한국 군대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대학에 제일 많이 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거의 70%가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예요. 한국만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 못 가면 사람 취급을 거의 안 해요. 그죠? 고졸이다 그러면. 군대도 못 가요, 군대도. 지금 고졸, 중졸, 그러면 면제예요, 군대 면제. 고졸도 잘 안 뽑아요, 군대에서. 그만큼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그죠? 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무즙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 1964년이었어요. 경기중학교 입학 시험. 그때 중학교도 시험을 봤어요. 68년까지. 그런데 경기중학교. 우리나라 최고 명문이에요. 400명만 뽑아요. 1년에. 400명. 근데 전국에서 수재들만, 천재들만 와요. 400명 딱 뽑는데. KS 마크라고 들어봤죠? KS 뭐예요? 경기중고등학교, 그 다음 서울대. 그래서 KS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천재들만 와서 시험을 보는데 64년도에 자연 문제 이런 문제가 났어요. 다음 중 엿기름 대신에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엿기름 대신 넣어서 이게 사지선다형이죠. 사지선다형인데 정답은 디아스타제 4번이었어요. 근데 1번이 뭐였나? 무즙이었어요. 네. 근데 무즙에다 동그라미 했다가 그게 틀리는 바람에 떨어진 아이가 39명이 있었어요. 뭐,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그죠? 한 3문제, 4문제, 틀리면 떨어져요. 거의 다 만점 맞아야 돼요. 근데 요 무즙 때문에 떨어진 아이들 39명이 있었는데, 엄마들이 모였어요. 39명 엄마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었어요. 문교부에 가져갔어요. 무즙으로 된다, 만들어진다. 항의였어요. 그래서 39명 다 합격 처리했어요. 그 해에만 그래서 439명이 다녔어요. 그리고 4년 후에 그래서 중학교 시험이 없어졌어요. 무즙도 그때 신문에 난 겁니다. 고법까지 올라가서 고법에서 판결했어요. 이번은 김옥길 총장, 이화여대 총장이었죠. 네, 이번 동생은 김동길 박사, 네, 유명한 그 남매. 이 김옥길 총장이 어렸을 때 평양에서 일제시대죠. 근데 아버지가 탄광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요. 아버지 도망가 버렸어요. 호르몬이가 아이들을 3남매를 키우는데 뭐 삭바느질에다가 뭐 행상에다 그 호르몬이가 고생하면서 아이들 셋을 키우는 걸 보고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평양이에요. 그 딸은 가운데 큰 딸이고 그 다음에 아들만 둘이에요. 그 딸은 평양 기생학교를 보내면은 나중에 당신네 한 식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다. 기생학교 보내라.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기생학교 절대로 안 보내고 그 대신에 평양 고녀를 보냈다고. 옛날에 여고를 고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화여전 졸업하고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문교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 어머니가 만약 기생학교에 보냈으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평양 기생학교 그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 당시에 말하자면 연예 기획사예요. 기생학교가. 기생들이 그때 뭐 별거 다 뭐 춤 배우고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그때. 그러면 지금 같으면 말이에요. 기생학교 나오면 정말 한 가족 먹고 사는데 큰 돈 벌 거 아니에요. 치맛바람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니까 스커트 윈드예요? 치맛바람. 아니죠. 주이시 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 엄마. 유대인 엄마들이 극성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치맛바람 못지않게 미국에도 파라군이 있다고 그래요. 학군 좋은데, 그죠? 왜 파라군이 학군 좋은 데는 대개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 엄마들의 극성이다. 유대인 가정은 원래 안식일 10분 전에 촛대에 불을 붙여, 엄마가 불을 붙여야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래요. 목의 중심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야만 그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쳐줘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부모라는 말,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교육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부모, 말씀, 교육. 그게 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유대인 빈민가가 뉴욕의 그 할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다 무너졌죠, 지금은. 지금은 저기 유대인이 안 살죠. 게토라고 그러는데, 게토. 뉴욕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않죠. 교육의 힘이에요. 유대인들 자녀들은 다 뭐예요? 고급 직종의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유대인 천재들이 많아요. 그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항상 받아가요. 세계 인구의 0.3%예요, 유대인은. 근데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아인슈타인, 원자탄 만든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죠. 저커버그, 그 다음에 구글 두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다 유대인들. 네슬레가 세계 최대 식품 회사라고 그래요. 네슬레.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 주인도 바로 하워드 슈츠.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유대인의 제2의 가나안이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2의 가나안, 미국을 그렇게 불러요. 한 1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변호사가 900명, 의사가 2,000명, 음악가가 1,500명, 작가가 1,500명, 교수들이 3,000명, 노벨상 수상자가 10명이나 돼요. 아이비리그의 학생과 교수 중에 평균 40%가 유대인. 그래서 미국에 와서 유대인들이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또 발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탄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제2의 가나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미국의 유대인 파워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하는가, 미국을 지배하는 2.5%, 미국의 숨은 권력, 유대인, 그죠? 미국을 움직이는 힘.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위원회, FRB, 그죠?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저 사람들이 하죠. 그죠? 그린스판. 그래서 경제 대통령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제닛 옐런, 그 다음에 벤 버냉키까지.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 9명이 대법관이에요. 연방 대법원이 뭐 하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대통령 탄핵 연방 대법원에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대통령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에요.
5명은 카톨릭 교인이에요. 이 분포가.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카톨릭 5명, 그 사람들이 머저리티예요. 유대인 3명. 이게 미국 연방대법원. 만일 일요일 휴업량이 연방대법원의 위헌이냐 올라가면 이 사람들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백신 코비드 백신도 파이자하고 모더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발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파이자, 모더나 그 백신들 개발한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가 있다고 그러죠. 집단 농장. 근데 거기 그 타가소, 키부츠 안에 있는 유치원, 거기 가보면은 온갖 고물상, 모든 게 다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뜯어보고, 시계도 뜯어보고, 자동차도 뜯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실생활 교육입니다. 유용한 일, 인생 경험. 아까 말씀드린. 바울도 그래서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자,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IQ 교육은 아버지, EQ는 어머니다. 그래서 이 EQ라는 걸 처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역시 유대인이에요. 데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인데, 감성 지능이 더 중요하다. EQ가 더 중요하다. IQ보다. IQ는 성경의 20%만 기여하고 EQ가 더 중요해요. 감성 지수. empathy 또는 sympathy라는 말 있죠. 공감의 능력. 남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 그게 EQ입니다. 그래서 EQ라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IQ보다는 EQ 교육.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EQ가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중요하다. EQ 교육. 그런 거.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 IQ가 있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210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 장로님 IQ가 얼마였어요? 그랬죠? 저는 2번 검사했었어요. 중학교 2번. 첫 번째는 110이었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2번째는 138. 아, 그럼 그렇지. 근데 IQ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국에서. 얘 때문이에요. 김웅용. 천재소녀. 4살 때 4개 국어를 구사했어요. 한양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4살 때. 여기 고등학생들하고 앉아있는 게 3살 때예요. 그 위에다 저거 한자로 썼죠? 3살 김웅용. 천재였어요. 210이니까 IQ가. 8살 때 대학 졸업하고 미국 갔는데 11살에 그 휴스턴에 나사 있죠?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말하는데 나사에서 자기를 그냥 계산기처럼 썼대요. 계산만 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가 배운 게 없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5살 때 미적분을 풀었다. 그러니까 일본 후지 TV에 나가서 미적분 푸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수학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2분 다 한양대 교수였어요. 엄마는 의대 교수, 아버지는 물리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김웅용 때문에 그때 한국의 IQ, 우리 아들은 얼마인가, 전부 신명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안이죠. 길에 행할든지 이때는 집 밖에요. 누웠을 때 하루의 끝, 그리고 일어날 때는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쉐마를 가르쳐라. 여기에서 하루 끝 누웠을 때가 언제요? 잠자리 들 때죠.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그래 베드타임 스토리 책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반드시 책을 읽어주고 스토리를 해줘. 우리 시윤이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지 않으면 안 자요. 자, 그런데 이 베드타임 스토리의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아더 맥스웰 목사님이 쓴 게 바로 바이블 스토리. 그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드라마나 잔뜩 보고 아이가 잠들면은 밤에 어떻게 해서 꿈속에서 뭐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때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클 아들 맥스웰 목사님, 이분 자녀가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이 바로 베드타임의 대가잖아요. 성경 이야기, 재밌는 성경 이야기. 그 자녀가 사남 이녀래요. 근데 어떻게 됐나 하면 아빠의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네 명 중에 3명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제가 저분한테 배웠어요. 앤드루스 교수죠. 마빈 맥스웰 저분. 그 다음에 PUC, 저 앵윈, 캘리포니아 PUC 그 학장, 총장 하던 사람. 석학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할아버지나 손자나 거의 똑같았다 그래요. 유대인들 교육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소개할 때 나의 스승이신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버릇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과 한국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첫째, 머리가 좋아요. 교육에 열성적이에요. 여성 역할이 크죠. 그리고 근면성실하다. 유대인들 많이 닮았어요. 근데 다른 점도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지, 집 이런 거에 투자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시간. 유대인들. 국제화, 유대인들이 훨씬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죠. 지금까지도. 암기 위주의 교육. 이게 잘못됐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잠재력, 창의력, 그리고 토론 교육.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너무 감정이 앞서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논리적이고 독창적이 강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을 그래도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동양의 유대인이다, 오리엔탈 주다 이렇게도 불러요. 특별히 뉴욕에 가면은 청과상, 그거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대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청과상 안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한다고 그래요. 뉴욕에 가면은. 자,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다, 한국은. 지리와 역사적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위치가 어때요? 그 중간에 딱 껴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가족의 가치, 제도, 교육 문화, 그리고 종교적 측면. 그래서 거의 107가지가 같다. 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기자가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 17개월 동안 미국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인 젊은이들 45명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 인재들. 그래서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오늘 그 교과 공부에 쉐마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 정체성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쉐마다. 그죠? 근데 우리 제2세들도 마찬가지로, 한인 2세들도 독서가 성공의 열쇠다. 체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공동체 교육.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내가 백인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Wise Boy Sleeps라는 책이 나왔어요. 캐나다의 그 앤서니 심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매일 캐나다에서 도시락에 밥을 싸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백인 아이들이 보고 라이스 보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싶고 눈에 파란 렌즈도 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 차별과 혼란.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어머니 고향 강원도에 가서 처음으로 친척들을 만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거. H마트에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H마트 갔다가? 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H마트에서 그렇게. 네, 아빠는 백인이고 엄마가 한국 여자인데,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H마트에 가면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네. Crying in H마트. 네. 작년 4월에 처음 나왔는데 베스트셀러 지금. 그리고 영화로도 지금 제작된다. 네.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나는 H마트에 가면 운다. 그죠? 자, 이 조니 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나사에, 휴스턴의 나사에 우주 비행사 훈련을, 근데 며칠 전에 4명, 최종 4명이 결정됐어요. 아틀란티스 호 타는 게. 여기에는 못 들었어요. 4명 안에는. 근데 거의 최종 후보까지 들었던 조니 킴. 미군 해군으로 이라크 전투에서 훈장을 3개나 땄어요. 그죠? 그리고 하버드 의대 나와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일했고. 그런데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에 LA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리코 스토어를 했어요. 리코 스토어 알죠? 네. 술 파는 가게.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엄마를 맨날 때렸대요. 그날도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총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한이가 긴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총을 놓지 않고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경찰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날. 그런 집 출신이에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국가를 지키는 슈퍼솔저, 해군 중령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주인으로 선발됐어요. 심지어는 유튜브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미국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 조니 킴. 좀 오버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한나 킴. 우리 교인이 부차관보가 됐어요. 6살 때 이민 갔던. 이 한나 킴은 제 친구 딸이에요. 김성범 목사님. 김성범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예요. 김성범 목사님의 여동생이 한국에 우리 동네에 살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고모죠. 이 한나 킴의 고모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 한나 킴이.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27, 7월 27일. 6.25는 다 알지만은 727은 모르죠?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휴전협정 날이에요, 그날이. 한국 전쟁이 끝난 날이에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사인한 날이에요. 한국 정전, 휴전, 정전날. 근데 이 한나 킴 얘가 고등학교를 LA에서 졸업하고 한국의 서울대학으로 왔어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4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7월 27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Remember 727, 727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의회 의원들까지 동참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날 7월 27일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 크게 나오고 그때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백악관 아태 정책 고문까지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차관보예요. 우리 교인이 목사님 딸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교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현재.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2세들 한국에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한국에 가면 아이가 달라져요. 아,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프라우드하구나. 이렇게 돼요. 옛날에 한국이 74불 공매소득 보릿고개 그 시대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아니에요.
에릭슨이라는 유태인이죠, 이 사람도. 에릭슨이 8가지 인생의 크라이시스, 8가지를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청소년기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네,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죠? 청소년 때, 사춘기 때, 한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도 사춘기 때 다 뭐예요? 방황하는데요. 그죠? 네,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그래요. 그죠? 한국에 중2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2 때 벌써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중2병. 중2 때 아주 다루기가 힘들어요. 사춘기.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싶은데 남한의 중2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요. 중2가 너무 세서.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정체성. 근데 한국에 우리 2세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왜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깨달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에 있을 때 1년씩 많이 왔었어요. 영어 선생으로. 옛날에 SM이라고 불렀어요. 스튜던트 미셔너리 그랬는데 많이 와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찰리 안이에요. 저 앤드류스에 있는 그 안승현 장로의 화가 그분 아들이에요. 찰리. 지금 안과 의사인데 북한에 여러 번 갔어요. 한 1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북한에. 안과 수술해주고. 근데 얘가 1년 와 있었어요. 한국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이해하겠다. 반드시 한국에 와야 됩니다. 많은 한국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한국어 교육시켜야 돼요.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외국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만 하면 전 세계 어디가 통하니까 외국어 공부를 안 해요. 그거는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어려서부터 한국어,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은 이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두뇌 발달이 굉장히 빠르요. 이 대뇌 피질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아까 라이스보이 그 캐나다의 앤서니 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 아이였다. 마치 외계인 같은 취급도 받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호기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어릴 적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인식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점점 뭐예요? 자랑스러운 말이 되었다. 이건 어떤 분이 쓴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2세들에 대해서 조금 논문을 썼는데 이민사회에서 이중부담이 있었다. 황색인으로서 생존 갈등, 뛰어나야 된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압박감, 그죠? 그리고 부모의 요구와 자신 능력 차이의 그 갭, 그리고 부모의 사회 불안정에서 오는 간접적인 타격, 그리고 자유로운 서방 문화와 폐쇄적인 동양 문화 사이의 갈등, 이런 5가지가 있는 겁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분은 한인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아이들이 훨씬 아이덴티티가 극복이 된다. 한인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한국말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들이 훨씬 적응을 잘한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한인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정체성 확립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안에서 우리가 다 교육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